지금 파리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동양의 한 작은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 못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곳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방송국의 문화부 기자로 있는 클레르입니다. 지금 파리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루브르 박물관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이는 전쟁이나 테러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관람, 인파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지쳐버린 직원들의 호소 때문이었습니다. 루브르를 찾는 관람객 수는 박물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섰고, 턱없이 부족한 휴식 공간과 화장실, 그리고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가 만들어내는 찜통 더위는 매일 직원들의 인내심을 한계로 몰아붙였습니다. 급기야 프랑스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계획을 발표했지만 박물관 근로자들에게는 그 약속된 미래가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브르가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비관적인 목소리까지 터져나오는 상황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소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보다도 더 많은 관람객이 찾는 곳, 2023년 기준 4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기록하며 아시아 1위, 전 세계 6위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달성한 박물관이 바로 한국에 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프랑스 문화부 기자로서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박물관들이 직면한 위기 속에서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떻게 이토록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금 직접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리의 잿빛 하늘과 대비되는 한국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곳에서 저는 루브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받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박물관은 어떤 매력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한국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있게 취재하고자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에서 특별한 동행을 만났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파비오와 튀르키예에서 온 세인입니다. 그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 박물관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도 제가 느꼈던 설렘과 기대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제 막 한국의 문화유산을 탐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의 박물관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웅장한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거대한 스케일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곳이 루브르, 메트로폴리탄, 대형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박물관의 정체성이라 불리는 사유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설사께서는 저희에게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저 이 공간에 들어와 깊이 생각해 보기를 권하셨습니다. 설명을 잠시 접어두고 공간 그 자체를 오롯이 느껴보라는 제안은 신선하게 다가왔죠. 사유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1400여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두 반가 사유상이 고요하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 찰나의 미소는 너무나 평화롭고 고요하여 절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이곳은 관람객의 70%가 다녀갈 만큼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빽빽한 전시 방식과 달리 넓은 전시실에 단 2점의 유물만이 홀로 빛나고 있었죠. 오직 유물과 관람객,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사유의 시간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파비오는 이 공간 정말 편안해요라며 나지막이 감탄했고, 세인도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라며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가 사유상의 미소는 국적과 관계없이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과 깊은 공감을 선사하는 듯 했습니다. 해설사께서는 이 공간이 조성될 때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곳에 오셔서 마음을 내려놓고 일상에서 벗어나 위로와 공감을 얻어가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획했다고 합니다. 흙, 숯, 오칠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재료들이 더해졌고 편백나무와 계피나무를 섞어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바닥은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도 정도의 미세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었고, 천천히 다가가면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는 반가 사유상이 저희를 맞이했죠. 이곳에는 별도의 설명문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도 오롯이 오감으로 전시를 느끼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시를 체험하게 만든 공간이라고 해설사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루브르가 직면한 과부하와 소통 부재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유물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경험하게 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진정한 의미를 선사하는 한국 박물관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저는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유의 방에서 깊은 감동과 사유의 시간을 보낸 후 저희는 다음 목적지인 외교장각 의계 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왕의 서고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파비오와 세인은 방대한 양의 의계 기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빼곡히 진열된 책들을 보며 조선 왕실의 방대한 기록 문화에 감탄했죠. 한국인 해설사께서는 의계가 조선 왕실에서 결혼, 장례 혹은 기타 왕실의 중요한 의례가 있을 때 그 모든 절차를 아주 세밀하게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정교함과 기록의 깊이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1866년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입했을 때 바로 이곳 외교장각에 보관되었던 의계들이 모두 사라지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저는 그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해설사께서는 감동적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과 프랑스 정부의 끈질긴 협상 끝에 마침내 2011년에 297책의 의계가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감과 동시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역사적 아픔을 직시하고 그 회복을 위해 양국이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으니까요. 특히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박물관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당시 외교장각 의계의 겉표지는 심하게 손상되어 대부분 새 표지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의계들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관람객에게 전하기 위해 손상된 원래 표지를 이미지로 재현하여 전시실 입구에 배치해 놓았죠. 이는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그 유물이 겪어온 역사적 고난과 회복의 과정을 관람객에게 오롯이 전달하려는 깊은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문화재 반환 문제로 겪었던 갈등과 대비되는 한국이 문화재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역사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시를 통해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얼마나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라진 역사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동적인 스토리는 단순한 유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외교장각 의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뒤로하고 저희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인 청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청자의 신비롭고 오묘한 색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파비오는 와, 색깔이 진짜 예쁘다 며 연신 감탄했고 세인은 이렇게 아름다운 걸로 술을 마셨다고요? 라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저의 감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청자가 뿜어내는 독특한 아름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를 매료시키는 힘이 있었죠. 한국인 해설사께서는 이 아름다운 색이 바로 비색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색은 단순한 색을 넘어 한국적인 미의 정수이자 독자적인 예술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청자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매끄러움과 은은하게 빛나는 광택은 오랜 시간과 장인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정체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자 하나하나에 담긴 한국 장인의 섬세한 기술력과 미적 감각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서양의 도자기와는 확연히 다른 한국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이었죠. 특히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청자를 감상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작은 소리로 감탄사를 내뱉는 등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감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해설사께서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유물들의 독창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몰입감 있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환경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전시물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과의 상호작용과 감성적인 연결을 중시하는 한국 박물관의 운영 방식이 루브르 박물관이 직면한 관람객 과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독자적인 비색 청자가 선사하는 깊이 있는 아름다움과 예술성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순간이었죠. 전시 관람을 모두 마친 후 저희는 박물관에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 바로 굿즈샵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굿즈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자체 제작한 굿즈 브랜드 뮤즈가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샵 안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과 외국인들로 북적였습니다. 파비오는 굿즈들을 둘러보다가 사슴 그림이 그려진 제품을 발견하고는 이거 사고 싶어요. 와, 사슴 그림이 정말 예쁘네요. 살 거예요.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인도 귀여운 호랑이 스티커를 들고 저는 이거 샀어요. 호랑이 스티커요. 라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죠. 저는 그들의 순수한 기쁨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곳의 굿즈들은 단순히 유물을 본뜬 복제품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는 파스텔 색깔을 입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될 수 있었고,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취객 선비 3인방 변색. 잔 세트는 술잔 안에 차가운 음료를 부으면 선비들의 얼굴이 빨개지는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백제 금동 대학로 미니어처와 석굴암 조명 역시 모양만 본뜬 것이 아니라 각각 향로와 조명으로 실용성을 더했죠. 박물관 관계자 또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뮤즈의 성공 요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박물관 재단의 상품 판매액은 역대 최대인 213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2%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와 30대를 합쳐 50% 이상이 젊은 세대라는 사실이었죠. 또한 2020년 5.9% 수준이었던 외국인 구매자 비율은 지난해 16.8%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루브르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 그리고 젊은 세대와 외국인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한국 박물관의 힘이었습니다.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스토리는 유지하되 실용성을 더하고 희소성 있는 상품을 소유하며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과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한국 문화유산이 젊은 세대와 전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죠. 국립중앙박물관의 모든 관람을 마치고 저는 파비오와 세인에게 이곳에서 느낀 소감을 물었습니다. 파비오는 국립박물관을 처음 방문했는데 정말 거대해서 놀랐고요. 퀄리티도 아주 좋은 박물관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깊은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세인 또한 요즘 한국 대중음악 무대 같은 현대 문화를 통해 한국을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만에 있는 특별한 색깔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한국 문화유산의 독특한 매력을 높이 평가했죠. 그들의 솔직한 감탄사는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직면한 문제들과 대비되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성공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는 이러한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2022년 약 341만 명이었던 관람객 수가 2023년에는 약 418만 명으로 1년 새 22%가 넘게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 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매력이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에게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 문화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인 활용과 현대적 해석을 통해 살아있는 역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뮤즈 열풍은 박물관 관람객 증가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뮤즈 정기 공모를 통해 다양한 작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중소기업 생산을 원칙으로 동반 성장에 기여하며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고 있었죠. 전문가들은 소장품이나 유명 문화유산이 많을수록 상품화할 콘텐츠가 많은 만큼 세계 문화유산이 많은 한국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박물관이나 고궁을 거닐고 감상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현대적 해석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체험 소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며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미래지향적인 문화유산 활용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문화유산 본연의 모습을 잘 보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나간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능동적인 활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때 비로소 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향하기 위해 한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화유산은 단순히 보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고 변화해야 할 살아있는 가치인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파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